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윤입니다. 지금부터 트랙 A의 세 번째 세션, AI 시대 다시 학교를 설계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했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학교 시스템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의 일상을 닮아 있습니다. 만약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과 근로 시간을 대신한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주 40시간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학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학교와 학교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논의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세션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님, 폴김 미국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부원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고 배상훈 성균관대 학생처 처장님께서 진행을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럼 배상훈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것도 뉴노멀 같아요. 작년만 해도 빽빽이 앉았는데 오늘 굉장히 이렇게 선택받은 분만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그 1인 1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1강 하듯이 1인 1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6년인가 우리 인간계 챔피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파고를 이긴 건 이세돌이 유일하지 않았나. 여튼 그때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이 이거 오래 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스피커 중에 폴 킴 선생님 스탠포드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 두 분이 데이비드 타이에 레리 큐바이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Tinkering Toward Utopia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쓰신 게 많은 정책이 난무하지만 대개 이제 선생님들 학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웅크려 있으면 지나가리라. 근데 AI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진이 오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중요한 포럼도 있는 것 같은데 반가운 거는 그냥 AI에 끌려가기보다는 우리 교육부하고 한국경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장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성찰이 들어가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스피커 두 분하고 오기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AI가 뭐 그대로 우리 학교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저희는 AI를 큰 사회 변동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과 우리 학교와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로는 우리 교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굉장히 다양스러운 것은 예년에는 스피커를 3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이 이 정도에서 수도하세요 라고 눈치 주는 거였는데 오늘 두 분만 모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개 제가 청해 듣기로는 과연 이런 새로운 환경이 작게는 우리 학교, 크게는 우리나라 교육 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두 분 이제 우리 스타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한 분께는 이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좌우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공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드웨어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다음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야 되니까 교육도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서치해 보니까 우리 폴킴 선생님이 앞으로 교수의 역할은 코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단순히 인스트럭터가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서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학습자의 역할, 그들의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라인 러닝과 함께 말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세계가 변하고 있을 때 학교와 교육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께 제가 30분씩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20분 드리는데 이런 스타 교수님을 모시고 20분 드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완전히 본전을 뽑아먹을 때까지 뽑아먹고 30분씩 드리고 30분을 Q&A를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1인 1질문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도 질문 주셔도 되는데 질문이 없으면 저희는 침묵하고 그대로 30분을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누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요 포럼 때문에 이 태평양을 넘어서 듣자니 이제 격리까지 하고 막 풀리셨다고 하는데 네, 스탠포드 대학에 외국 대학은 학부 수준의 교육학과 음대가 많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학 대학원에서 특히 이제 부학장을 하고 계시고요. 교육공학을 하셨는데 유현준 교수님이 만약에 하드웨어, 공간 얘기를 많이 주셨다면 물론 다른 관계 얘기도 많이 주셨지만 좀 소프트웨어적인 얘기, 교육 얘기, 관계 얘기를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폴 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폴킴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아서 상당히 인스피레이셔널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가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영어로 준비를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겠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ve been working at Stanford University for the last 20 years, and then I'm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I'm working on and also share some stories relevant to the topic of today. So at Stanford, we have,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e have Entrepreneur in Residence program. It's a quite unique program in my view, and not too man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ve this type of program. So basically, the acronym for this is EIR. Entrepreneur in Residence program is basically inviting the industry experts and practitioners to come in and reside with our faculty and students on campus to help our faculty and students kind of instill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Obviously, the university itself is a great pla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at the same time, I feel that we need to have a better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 real world. So that's why we launched this program, and we have investors or corporate CEOs and global leaders to come and spend time with us at the university. And they are leading the EIR program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tanford. Other things that I'm working on, obviously, a lot of people are interes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think that the interest of AI is just increasing by day. And obviously, I am also interested in the implication of AI in education. And so periodically, we share our insights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AI might help the process and different models in education, and how AI could augment the intelligence that we may need in the education space. So we do deal with AI heavily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 well. And we have actual projects that we have with AI. So for exampl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s one of important key elements of the A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we do have projects that leverage NLP. And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developing AI chatbot that can engage in sort of a natural conversation with students. Some people say that AI may replace teachers or AI will dominate the education space and so forth. I don't think so. AI certainly has its place in the education community, but there is an important role for teachers and parents and
guardians to help students achieve their fullest potential.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I'm interested in, and then that's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background about myself and my work. And then I'm going to talk more about the online education and status during this pandemic and so forth. But I'd like to announce something a little interesting to you. I think you're very fortunate to be here this afternoon, and here's why. So today I'm going to mention 10 important things, important points. And if you email me those 10 important things that I mentioned today, if you email me, of course, and you have to summarize those 10 points accurately, and I will give you a 2-hour sky tour of Silicon Valley in my own airplane, and me as the captain, the pilot of the airplane. How does that sound? Are you afraid to fly with me? I'm a good pilot, so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it. And you get to choose whether you want to fly over Silicon Valley at night or daytime. So night flight and day flight is different, and each flight has its unique sort of a beauty, I would say. You get to fly over Google, Apple, and all those major companies in Silicon Valley with me on a plane, and me as a captain. So listen very carefully about the 10 things t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today, and email them to me, and I'll give you a ride. So how many of you recognize what you're seeing here? You see that little screen with some text on it, and then there's a little box. How many of you, raise your hand, how many of you recognize what these are? None of you? You don't know what these are? So that kind of gives the idea how old I am. Because I grew up with these things, and these are called modems. And online education, we are forced to use online education today, globally. Everybody is engaged in some form of online education. But in 1987, the University of Phoenix has launched its first online education program using that modem with that little screen. So when you connect to the internet, turn on your computer, then you see the list of menus. You can download your homework, you can download your worksheets, and you fill out the answers, and you type up your essays, and you send it back, and those essays are graded, and then they're sent back to you with a grade and so forth. So that was the birth of online education, 1987. Some of you may not be even born back then, but I was certainly there, and I remember using those modems, and it has its own unique sound as well.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n, and when you fast forward the clock, 2020 now, we're living in the pandemic, the COVID-19. It's hitting us really hard. It has huge implications in education. So the picture you see here is probably not the ideal scene of education. I don't really like this photo because there's the teacher in the empty classroom talking to just in the air, and maybe it's being recorded or streamed to students in real time or as a recorded video. This is not a good use of the space, as Professor Yu has mentioned. This is not the best use of the space. And this is certainly not the best way of engaging students in learning. This is just a basic conversion of the offline education to online education. And this, to me, it's not the true aspect of online education. This is totally wrong, but this is happening as we talk here. And the situation in the developing regions is worse. At least in South Korea, we have pretty good infrastructure. We have fast internet, good bandwidth. So the infrastructure is quite adequate. It's just that the contents and activities are not so adequate, in my view. But in the developing regions, it's much worse. A lot of students are not going to school, and a lot of schools are closed, and then they're not getting the kind of the quality education that they deserve.
So, but there are some small pockets of hands-on activities suitable for online education. I know that there are educators who are developing activities, learning activities that better engage students in learning using the online video conferencing tools or some sort of learning management systems and so forth. And there are hybrid models where some education takes place online and some activities take place in classrooms as well. So students wear masks, they come into the classroom, they talk to their peers, work in teams, etc. So there are some interesting activities that are coming to our scene. I like to, based on all these things, I like to imagine a new school. And as Professor Yu has mentioned about imaginary school model where students and parents spend some time in school as well as in provincial towns where they can engage in other learning activities. I like to imagine a new school that inspires and motivates students. It's not just the delivery of information. It is about inspiring and motivating students. The school has to. This is the role of school, not to deliver message, not just transmit information. That's not the role of school in the future. Also, I believe that we need to have the schools give students exposure to global challenges. We want students to grow with the awareness of global challenges, and we want them to understand those challenges as they grow. And at the same time, when students are engaged in learning activities of the 21st century, we need to aggressively analyze student data to provide personalized learning pathways. And I strongly oppose the industrial models of education where it's like a cookie making a sort of a conveyor belt in a factory model. That must go. And this is a perfect opportunity and time for us to remove that old school model. And obviously, we talked a lot about 4 C's. I'm sure many of you know that the 21st century competencies like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those 4 C's have been talked about a lot. But I like to talk 2 more competencies, which are compassion and commitment. And we like the school to focus on wisdom, not just intelligence. There are many reasons for it. So here is the one of the 10 important things. No matter what technology or what AI, if it is designed to support the old school model or lower order cognition activities, it is not going to be useful. The new technology or AI must promote higher order learning activities. So this is the number one of the 10 important points that I wanted to share with you. So let me give you a little story of a learner that inspired me. So I don't know if you remember in the last summer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the Silicon Valley community had to face additional challenge. There were massive wildfires erupted in multiple counties in Northern California, including Santa Clara County, the home of Silicon Valley. There have been seasonal fires in the late summers in previous years, but none of the wildfire was as big as this one this summer. It marked the second largest of all in California wildfire history. So multiple helicopters came down to nearby airports to refill their tanks with fire retardants and hurried to the wildfire scenes. The wildfires were spreading so quickly on a massive scale. The firefighting team needed much larger tanker helicopters to precisely drop the fire retardants on top of wildfire spots. As a response, a Chinook helicopter, which is usually used to transport heavy armored vehicles in battlegrounds, but that huge helicopter was brought in to fight the fires. Interestingly, this young girl, the co-pilot of this big helicopter, the Chinook helicopter, was Ashley Blaine. She's a 19-year-old girl from Billings, Montana, and she had to miss her first freshman orientation session at her college because she was piloting this Chinook helicopter to fight the wildfires days and nights in Silicon Valley. So she suddenly became a national star.
From her day of piloting an airplane, flying freely in the sky has been her passion for life. And she started to fly the airplane since she was 13 years old. What were you doing in 13 years old? Do you remember what you were doing when you were 13? But she started to fly from 13 years old. And then she not only became a pilot, she got the certificates for various types of airplanes, jet planes or helicopters and many other aircraft. And also, she became a flight instructor. She also teaches future pilots as well. And then she could be anything she wants to be. She could be an astronaut, or she could be joining the Air Force, or there's so many things that she could do. But while she was learning to be a pilot and become an instructor and so forth, she needed to know all the knowledge, but most importantly, apply and practice her knowledge while commanding large aircraft. So here's the important point number 2. The love of learning. The love of learning instilled in the learner's mind is much more powerful than school itself. So the love of learning in the learner's mind is much more powerful than school itself. That's the number 2 point. So at her age now, she could take any role in aviation and beyond. And growing up, her father always told her to have compassion and commitment. You remember those 2 C's that I mentioned earlier? Her father talked about commitment and compassion to her from her young age. She already knew what it meant to help others and prove her worth by committing and demonstrating her compassion by taking serious actions. So this story itself teaches us something important, and here's the number 3 important point. The education of a child is never to be left to schools or governments alone. As we have learned in the past several months, the role of parents and caretakers at home has become much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 believe this need won't change forever. So the question for us is, how do we imagine a new schooling experience for our future generations so they love to learn? They need to love to learn, and that is the role of the school to help in that process. Our children deserve to receive the best inspiring and learning experience that leads them to reach their fullest potential. The current pandemic is accelerating our thinking process and innovation efforts in education. We know that we are not going to the old normal. We're not going to the old normal. And we are here to imagine and design a new learning experience for the new normal. So here's the important point number 4.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in our new imagination, whatever we come up with may not be called school. It may not be even called school. Or the people who are inspiring and motivating our children may not be called teachers. We may need a different or more constituents in future education. So do not get yourself locked in the old model and locked in the old ideas. So here is what we have learned since the onset of the pandemic. Those learners who are self-motivated and self-regulative actually have no problem with the pandemic. We have done some surveys, and 25% of the students who responded to our survey indicated that they prefer reduced and partial schooling and more self-exploration-based study. That means 25% of students are fine with the pandemic. They're fine. They actually love this because they get more time to do their own thing. This gives them more time to explore, reflect, and learn the world on their own. Considering all this, I imagine a learning model for our future generation, and in it, I believe these are a must. As I said, 6 C's, compassion, 4C plus compassion and commitment to change. And learn to make a positive difference in people's lives. Because we know in many cases in the past where smart and intelligent people could be dangerous if they do not have the compassion, if they do not think of others, if they are so self-centered, those people could be harmful for our society. That's why I focus a lot on 6 C's. And we need to introduce inspiring role models
And we need to talk more about coaching, not teaching.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obviously leads to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their lifelong learning has to be purpose driven. And that gives them the motivation and enjoy their learning journey. So there are several schools that are already doing things that we're expecting to have post-COVID-19. So for example, here is a Mount Vernon school that engages students in real-world problem solving and entrepreneurship. They focus heavily on understanding their students' curiosity and interest while helping them to love learning. They teach their learners the purpose of learning. Here's another example, Springside Chestnut Academy. As you can see, they learn to engage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rom the young elementary school level. They are not college level. They are studying this program at elementary school level. So what I'm saying is that we have enough examples already out there. We have good schools and good models already. And so this is the Springside Chestnut School. And so we have these examples already. And look at this little girl. And she's sharing her insight after engaged in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She's saying, don't give up. If she grows up with that sort of mentality and motivation to make a difference in her life, she will probably be a great leader. So one of the things that I am also working on, I'd like to share a little bit about my own work as well. I have a program called the Halo Phi. This is a program that I have been test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this whole program is designed under the theme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DGs. So students in our program, they learn what the grand challenges are. They learn how to design a solution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So we're talking about a poverty issue, the pollution issue, climate change, all these issues are discussed in this program. And I have done the pilot studies of this program here in Korea as well. So this is just a few examples of the program. And we have a topic called COVID-19. In that program, students learn about pandemic, the diseases, and then they design a solution. And they distinguish between sensors and machine learning, because oftentimes we think like, oh, that's just the AI, but oftentimes it may not be. So students need to distinguish what is the AI and how do we design a solution that can solve these grand problems. And then, as you can see here, they are tasked to determine what is important when you're selecting data set to make your solution, what is important. And they have to think about how to make a good data set. Because in the AI world, if the data is no good, the AI is no good. It's simple as that. You got to have a good, accurate data set in order to make a good AI solution. So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learning not only the grand challenges, but designing the solutions and utilizing a machine learning models like this. And the AI is obviously used in many different places. Admissions, personalized learning pathways, student work evaluation, essay evaluation, questions and presentations. There's so many areas where AI will be a powerful tool. And here is the important point number 6. The AI-driven revolution in education is becoming obvious. We know that. We know that all aspects of education will be eventually affected by some form of AI solutions. There's no exception. Probably everything in education will be affected by some form of AI. All right, so as I mentioned earlier, the AI solution don't come cheap. And AI is as good as its training data. And I like our young students, starting from elementary school, to understand this concept. This is a very important concept. AI cannot be trusted unless the data can be trusted. So no matter what kind of content or what kind of solutions you're dealing with in AI, it has to have a good start with a good data set. So
here's the important number 7. We know that the quality of AI solutions depends primarily on the quality of data sets used in training. So don't get too excited unless you have high quality data model for your AI. And personally, I have been developing various tools as well, leveraging machine learning. And here's an example of student question evaluator. And I wanted to evaluate student questions using a system like this. The reason is, as a student, if you can formulate a good question, that means you understand the concept and you can generate a high quality question. And your question is the evidence of your own learning. So by examining your question quality, I know how much you know or don't know, or how much misinformation you might have. So this is exactly that. And basically, you type in your question, and then it evaluates the quality of the question. If it is a simple recall type question, it gives you level 1. If it is hypothetical, creative question, it gives you level 5. And you can practice questioning based on your knowledge. I believe this may be a scary thing for a lot of testing companies, but I believe AI like this will replace future exams. And I strongly believe future SAT or standardized tests, those things will be gone because we will have a much more powerful AI-based assessment system. Here's another example that I'm working on. You read an article and you generate a question. And the AI will examine whether your question is relevant to the article, whether your question is creative, critical thinking, or not. And this may be the future admission process, where you are not just answering multiple choice questions, but you're reading articles and you generate your own powerful creative questions. And based on the quality of the questions, we know whether you know something or not, or whether you are worthy of entering our college or not. This is another example. If you cannot come up with a good question, then you can get some help from the AI. You can type in the keywords that you're interested in. The AI will work as your assistant. It can help you generate high quality questions. Probably, this is a kind of a tool that will help you develop your critical thinking skills. So as I said earlier, AI is working as your own personal assistant. And then this is another example of the use of AI. If you give certain articles or text to the AI, then it generates questions by itself, and it's using NLP. So where am I going with all these different kind of solutions leveraging AI? Eventually, I like to develop an AI-based coach, where students will be having a conversation, like a natural conversation with the AI coach, and you'll be able to ask all kinds of questions. You'll be guided by the coach. I'm talking about the knowledge that you need from certain domains. But I'm not saying that the virtual AI coach will replace teachers. I do not believe so, because the teachers have their own place in the future of education, because AIs are not good at giving you the wisdom that our the learners need. So here's the number 8 point. We should always challenge and questi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I. We can never accept it as it is. Don't automatically think that AI is better. I do not think so. So we need to educate our young children to be 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data set is good or not, whether the AI is valid or reliable or not. We need to teach our young students how to determine those. And here's another a program that I am involved in. It's an EdNet Challenge. Basically, this i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education, we are creating a hub that can aggregate education data sets around the world. And then we just launched this challenge about a month or so ago. And we're inviting people who are dealing with education data sets to share their data with this, and so that many more educators could develop a variety of different AI solutions. And we are working with Kaggle. Kaggle is the Google
one of the part of the Google service, and we're working with a company called Reed, RIIID. That's the Korean company that is involved in this challenge as well. So the AI is obviously it comes with certain concerns. The data collection with a privacy concern is certainly an important one, and some data sets may be biased, and certainly if it is biased, then the AI solution would be biased anyway. So we need to teach our young students how to determine what may be biased or not. And one of the challenges wit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I is that the access to power of the supercomputing power. Not every university has the access to that sort of a powerful computing resources. So we got to have the resources to be able to process the AI research that we need. And I hope that many universities in Korea would be equipped with adequate level of resources to continue to advance in the AI research. And here's the number 9 important point. If we want to be a better educator, we must be a better learner for life. Because oftentimes we call ourselves as an educator and then we think that we know everything and we stop learning. That's not the case. If you want to be a good educator, if you want to be a good teacher or professor, you have to continue to learn. If you stop learning, you're probably not going to be a good educator. So we certainly need to create a new normal. We cannot go back to the old normal. And as Professor Yu has mentioned, we cannot just wait for the future to come. We have to create the future. And I totally agree with that. And Alvin Toffler said that 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or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And I totally agree. I need to learn continuously. And so people ask me, what do you do to renew your knowledge? How do you become a learner who loves to learn for life? And I decided to become a pilot. And I had to become a student pilot because I had to learn a lot of things. So I continuously learn. When you become a pilot, you learn a lot. Physics, science, the weather, the mechanics, engineering. There's so many things you need to learn. And those learning opportunities for life challenge me. And I love those challenges. So people ask me, how do you keep yourself in that student mode? I say, well, I always try to learn new things. And some people ask me, why do you want to be the pilot? Why are you doing this? And I say, well, I like to do this. I like to fly my own airplane and deliver education and aids, human aids, sort of the programs and resources to remote areas around the world. I like to deliver these things, and I like to be the pilot of that. So I'm ready to do it, actually, since I'm a pilot. And I like to be a flight instructor as well. I like to teach new pilots too. And I like to build my own airplane. So here's the number 10 point. If learning is not fun and you do not feel the love of learning, you are already dead. That's how I feel. Learning keeps us alive. And so let's help our future learners to feel the love of learning and how much advanced technology or AI you may develop and use. If you cannot help your learner feel the love of learning, it's useless. So let's hope that we'll be able to help our future learners with the love of learning.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day. 고맙습니다. 굉장히 인스파이어링한 스피치 같아요. 특히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처음에는 AI는 어시스턴트다.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교육을 끌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특히 흥미를 많이 느끼게 해줬던 말씀이 better learner for life. 그러니까 purpose driven 어쩌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말. 솔직히는 저 교육학자입니다만은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또는 전 세계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습하고 삶이 디스커넥트된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다 생각되고요. 제가 금방 질문 온 것들을 봤는데 현재까지 17분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기우였는데 한쪽 편은 되게 이제 반갑고 기쁘고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 있는데 또 한편은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에 굉장히 인게이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활발하게 피드백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게 양극화로 가는 것인가. 여기 다 앉혀놓고 질문을 들으면 선생님 같으면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흥미를 못하고 있는지 금방 딱 캐치해가지고 그 녀석을 수업식 끝나고 나서 불러서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 또는 AI 드리븐 러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질문들이 무지 많은데 제가 하나씩 조금 먼저 순서대로 그 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두 분 다 같이 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격차죠, 격차. 또 균등의 이슈. 시험도 수능 정시를 봐야 됩니다. 공정성의 이슈 때문에. 금방 우리 유 교수님이 체험도 중요하고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 모두가 학교면 얼마나 좋은가 라고 말씀 주셨을 때 일부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고 폴킴 선생님께는 동기부여, 인게이지먼트, 커미트먼트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과연 AI가 끄집어내서 갭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요 두 개에 대해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보셨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그러면 재택근무 가능한 직업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이냐. 사실은 앞으로 더 줄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게 현재 한 2년 전에 일본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018년도 조사인데 100명이 넘는 회사 600개의 기업을 조사를 했을 때 재택근무를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35%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5%는 일자리 전체의 35%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업 중에서 정직원 중에 한 1%만 재택근무를 해도 그냥 하는 걸로 카운트를 했을 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적은 포션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사무직은 전체 일자리의 55%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45%는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고 어느 한 장소에 묵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그런 직업은 사라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재택근무 가능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일자리는 사람이 사람을 서빙하는 일자리겠죠. 그럴수록 더 도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슬럼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사실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자의 말씀대로 전체 중에서 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 격차를 어떻게든 없애는 것이 사실은 학교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획일화된 교육을 유지한다. 그게 사실은 더 미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폐단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은 저희가 다양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그림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교사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적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그림 일기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이유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는 주말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맨날 놀러 나가서 월요일 날 그림 일기 할 게 많아요.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똑같은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어쨌든 상대적 박탈감과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자동차 안 가지는 세상을 만들면 더 평등한 사회고 좋은 사회가 될 것이냐?
그러진 않겠죠. 그러한 상태 안에서도 우리가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큐레이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오히려 이 아이가 만약에 3일 동안 고창에 내려가서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서 더 독특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교육부의 역할이고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가 해체가 됐을 때 좋은 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문이 여러 가지 경계가 없어지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남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0.5%든 1%든 간에 끝까지 모여서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동문의 어떤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특수한 엘리트층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모든 대학들을 다 숫자로 바꾸고 이름도 없애버리고 평등한 대학 교육을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뭐죠? 유명한 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1% 정도의 아이들만 들어간 학교가 거의 정계와 재계를 다 접권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무슨 폴리테크니크 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 동문이라고 하는 의식들은 같은 곳에서 시공간을 보낸 추억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수록 사실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 현상들은 당연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특별하게 우리가 감시의 눈을 보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아무리 코로나가 생기더라도 백화점의 그 명품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더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쇼핑 체험을 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은 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간의 차별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만약에 교육까지도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 교수님 방식으로 하면 그게 아주 이상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균등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폴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강연 중에 그 Love of Learning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Self-Regulation,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 그다음에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학생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초, 중, 고, 대학교 또 뭐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많은 학생들 또 인재들을 이렇게 보는데, 뭐 소위 말하는 뭐 문제아라든지 뭐 뒤떨어진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볼 때 보면 다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뮤지션이 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그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이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공장 형식의 그런 교육 방식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만날 때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학생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뭐 인도, 남미 다 가봤지만 아무리 시골에 가 있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아이, 학교를 아직 가보지 못한 아이, 학교가 없는 동네의 아이들을 봤을 때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중요한 거는 뭔가 이 기존에 있는 그 체제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든지 그 체제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다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직접 그 변화가 되라. 직접 변화가 되라. 아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아이가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그 공간, 그런 어떤 그 피지컬한 그런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모셔널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공간,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라든지 이런 것에 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이들 하나하나, 학생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들을 분명히 믿고 코칭을 하면 그 잠재력이 이제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최대한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런 일들 가지고 또 태어난 사명이라든지 그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그 책 이야기를 하자면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그 아이들을 엄청난 과학자, 엄청난 학자 또는 엄청난 뮤지션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그 변화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폴킴 선생님 그 소개를 보면 지금 코파운더 해가지고 Seeds of Empowerment 대표 이렇게 계속 그 empower하라 이렇게 누구든지 능력과 영역과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계속 encourage하고 empower해라 그런 말씀이 벌써 말씀 속에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칭찬에 인색하고 지적하기에 능숙하고 경쟁시키고 할 때 학생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인파워하고 길러줄 수 있는 게 교육자의 역할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두 분에게 또 비슷한 질문이 갈 수가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사회는 협력과 공존이 중요한 사회일 것이다라는 것은 특히 온라인, 원격, 언택트가 되면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유 교수님 이렇게 공동체 정신 또는 또래 학습 서로 민글대는 이게 막 이렇게 혹시나 돌아다니거나 하면 그런 게 좀 약해지지는 않을까? 혹시 공간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폴킴 선생님께도 AI 드리븐 교육을 할 때 제가 성균관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니까요. 노멀한 상태하고 전면 온라인 수업했을 때 반쪽 난 것이 팀플이더라고요. 협동학습.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맥락에서 어떻게 협동학습을 이끌어낼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위크니스인지 아니면 AI 기반이든 온라인이든 충분히 우리는 협동심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방법론적으로. 먼저 유 교수님 공동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는 바운더리 안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간으로 나의 그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면은 우리 동네 친구하고 만날 기회는 없어지지만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친구를 만나겠죠. 그 시간 동안에. 다양성 면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다양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가면서 보는 경험들도 많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과거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반경 몇 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100명밖에 안 됐다. 농경사회 때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들이 몇천 명은 되고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사람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장소성을 이탈할수록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고 봐요. 여행을 적게 했을 때보다는 여행을 많이 하는 지금 현대사회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협력하는데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간의 바운더리를 훨씬 확장시키는 쪽으로 역사는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교육 역시 더욱더 시공간의 확장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시너지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역시 뭐 우무현담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 역발상이 좋습니다. 오히려 공간에 제약을 주는 공동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폴킴 선생님. 네, 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초중고에서 그런 협동학습이라든지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팀 프로젝트를 하고 협동을 하라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물론 유치원서부터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참여한 학생들이어야지
대학교에 가서도 또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 강의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미 기존의 학교들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그런 실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우리는 못하나?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사항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할 수 없는지, 그것들이 제가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제가 초중고 12년을 대한민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점들은 지금도 똑같지만 너무나도 획일적인 그런 교육 방식, 그다음에 사실 저는 하위 1%였기 때문에 매일 맞았습니다. 초중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맞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도 맞았습니다. 사실 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우리 교육이 그래도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비교하는데 대한민국에 가서 가지고 있는 그 교육 그 관련된 자원은 1위입니다. 1위. 자원은. 근데 교육 방식은 뭐 개발도상국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혁신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정말 이번엔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에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고 기회인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부실한 교육의 대물림을 하지 말자. 여기서 멈추고 이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우리가 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폴킴 선생님 닉네임을 호흡김이라고 하죠. 항상 희망.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넘어가는데요. 자연스럽게 그 전에 저희 스피커룸에서 나눈 얘기이기도 하는데 평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들쭉날쭉성을 장려를 하고 역으로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이 묻게 될 거예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수시 40%를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보고 대학에서 뽑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한 가지 시험을 보는 시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폴킴 선생님께도 온라인 또는 AI 기반의 학습을 할 때 평가 문제, 이번에도 사실 대학에서 홍역을 치렀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사실 시험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취를, 경험을 어떻게 측정하고 진단하고 피드백 줄 것인가라는 논의는 사라지고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로지 공정성, 치팅 얘기만 나왔는데 사실 교육학자들 얘기 속에는 평가가 내용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평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유 교수님. 사실 이것까지 제가 답을 하면 제가 교육학자를 하지 왜 건축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답을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오늘 폴킴 교수님의 강연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봤어요. 아,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답을 내는 걸로 평가하지 않고 질문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은 정말 혁신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게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답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조금 더 황당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뭘 자꾸 평가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가치를 누군가가 기관이 하나가 있어서 그 어떤 기관, 그게 뭐 교육부가 됐건 뭐가 됐건 대학이 됐건 그런 기관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량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좀 없어지는 방향으로 더 큰 패러다임이 가야 되지 않을까.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평가가 더 좋은 평가가 나오기보다는 평가 자체가 좀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저는 그 폴킴 교수님 보여주신 그 19살 아이가 그 헬기를 운영할 때 저 같은 한국 교육 받은 사람은 순간 드는 생각이 제가 대학 안 나왔는데 비행기 운전 자격증 시험 어떻게 봤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다 굴러가잖아요. 사회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화 시켜놓은 게 아닌가. 사회라고 하는 거를 되게 단순한 탑다운 방식으로 디파트먼트를 쪼개고 누군가 누구를 평가 기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와서 20세기를 우리가 운영해 왔다면 21세기에는 평가 기관 자체 없이도 어떻게든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폐 같은 것도 비트코인 같은 거가 나오게 되면은 국가에서 만든 화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로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의 중앙 통제식의 평가 방식, 그러니까 중앙 통제식의 화폐, 물론 화폐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경제학자들 전도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하긴 뭐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의 평가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럴 땐 또 발 빼야죠 제가. 모른 척하면서 은근 할 말씀 다 하시는 거 있죠. 자, 폴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정한 평가라는 것이 그 논의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방문을 해서 좀 더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걸 주제로 삼은 그런 디스커션이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새로운 평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순위를 매길 필요가 전혀가 없는데 저는 초, 중, 고를 대한민국에서 나오면서 하위 1%여서 사실 뒤에다가 등수대로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뭐 60명 학생의 58등이었고 또 다른 학생이 보니까 아파서 시험을 못 봤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개적인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런 순위 매기는 것이 왜 도움이 되고 그게 중요한지를 정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C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더욱 중요한 2C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단순히 똑똑한 인재를 찾는 게 아니고 똑똑한 인재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컴패션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생각하고 사회의 공동 그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순위 1등이고 똑똑한 아이들을 자꾸 생산하려는 이 공장식 이 교육은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6C를 평가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면 인공지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 발표하는 내용, 그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 모습, 그다음에 대화하는 것, 논리 전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아까 질문을 평가한다라는 그런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계속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고 이걸 더 정형화시키고 더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제 없어질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열하고 등급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각 학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진짜 무궁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평가해가지고 줄 세우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대학에서 평가 파동이 있었을 때 전에 그 포스텍 총장하시던 김도현 총장께서 매일 협업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도 같이 보게 하면 어떨까요? 같이 상의해서 시험을 보게 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말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네이버 구글에 보면 답은 금방 나오거든요. 같이 모여서 답 찾아가면. 자, 시간이 딱 조금씩 남았는데 두 분 선생님께 약 30초씩 죄송해요. 소감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즐겨하는 대화가 저하고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즐겨하는 편인데 오늘도 되게 교육의 전문가신 분, 그 폴킴 교수님하고 또 배 교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제가 사고가 많이 확장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상당히 그 감동적인 그런 말씀 들었고요. 또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교육 모델 아주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델이라서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배움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지금 이와 같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예,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총 27개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제가 비슷한 거 묶어가지고 가급적 두 분, 한 분은 건축하신 분이고 한 분은 교육하신 분이라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고요. 기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방향은 어떤가 이런 말씀 주셨고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순천향대 서규열 총장님 접속하고 계실 것 같은데 AI 할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주신 게 있는데 오늘 공통점을 보면 두 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밝게 앞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거 기존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남은 건 실천 같습니다. 실천. 오늘 교육부에도 와 계신데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죠. 강력한 리더십, 비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규제하기보다는 각자가 열심히 잘 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국회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싸우지 말고 우리 국민 한 사람 우리나라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전 대통령 보고 계시면 뉴딜 좋은데 교육 뉴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학교에 투자하고 진짜 좋은 학교 만들어주고 선생님도 잘 대우하고 AI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게 저 멀리 계시지만 듣고 교육 뉴딜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 듣다시피 굉장히 스타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죠? 한 분 굉장히 핫하고 힙한 모신이고 또 한 분은 태평양까지 건너오셔가지고 우리에게 empowerment, hope, 그리고 삶 이런 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배움이 있었던 세션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7개씩 질문을 주신 그리고 현장에 안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렇게 질문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전체 잘 오건해 주신 이 포럼 사무국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분 스피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육 현장의 변화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진행과 함께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세션 AI 시대 다시 학교를 설계하다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 3시 40분부터 트랙 A의 마지막 세션 AI 시대 다시 세상을 연결하다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